한 시장이 서너 해 만에 거래량의 3분의 1을 잃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중고차 시장입니다. 연간 360만 대가 오가던 거래장에서 100만 넘게 사라졌습니다. 딜러들은 손님 대신 빈 책상을 지키고 주말에도 주차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폐차장이 넘치지도 도로가 한산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중고차는 새 차보다 1,000만 원 넘게 비싸게 팔립니다. 사라진 차들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몰락의 이면에 숨은 구조와 반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울 외곽,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중고차 매매 단지를 찾아가 봅니다. 오전 11시 평일이지만 과거라면 이 시간에도 주차장 입구부터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수백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야외 전시장에 차는 듬성듬성 놓여 있고 사람은 한두 명 보일까 말까입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상황은 더 적막합니다. 유리문 너머 상사 사무실마다 불은 켜져 있지만 손님을 응대하는 곳은 찾기 어렵습니다. 딜러들은 책상 앞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멍하니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 풍경이 낯선 이유는 불과 몇 해 전까지 이곳이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기준 국내 중고차 시장 거래량은 연간 약 360만 대를 넘나들었습니다. 신차 판매량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매매 단지는 그 물량이 한 곳에 모이는 집결지였습니다. 주말이면 가족 단위 방문객이 줄을 섰고 딜러들은 목이 쉬도록 호객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을 기점으로 상황이 급변합니다. 반도체 공급난이 완화되면서 신차 출고가 정상화됐고 그동안 밀렸던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신차를 기다리다 지쳐서 중고차로 돌아섰던 사람들이 다시 신차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여기에 금리까지 가파르게 오르면서 대출을 받아 차를 사던 서민층 수요가 위축됐습니다. 360만 대를 기록하던 연간 거래량은 2,253만 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3년 사이에 100만 대 넘게 시장에서 증발한 셈입니다. 숫자만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매매 단지의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때 수십 개 상사가 입점해 있던 단지가 이제는 절반 가까이 문을 닫거나 합쳐졌습니다. 남아있는 상사들도 규모를 줄였습니다. 10명 넘게 두던 딜러를 서너 명으로 줄이고 전시 차량 수도 대폭 줄였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더욱 암울합니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현직 딜러의 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딜러들은 한 달에 수입이 0원에서 300만 원 사이라고요. 차를 한 대도 못 파는 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마저도 자릿세와 각종 비용을 빼면 남는 게 없다고 합니다. 7년 경력의 한 딜러는 자기처럼 버티는 사람이 10,000명 중에 하나라고 썼습니다. 매매 단지가 매매 단지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이란 원래 물건이 오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는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을까요? 매매 단지가 텅 비어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단지는 한산한데 딜러들은 여전히 출근을 합니다. 차를 팔러 온 게 아닙니다. 그저 자리를 지키러 오는 겁니다. 이 이상한 현상을 이해하려면 중고차 매매 상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중고차 매매 상사는 일반적인 회사와 다릅니다. 상사 대표가 직원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딜러들은 각자 독립된 개인 사업자입니다. 자기 돈으로 차를 사서 자기 책임 아래 팔고 남는 돈이 곧 수입이 됩니다. 상사 대표에게는 매달 자릿세를 냅니다. 자릿세는 상사 안에서 영업할 수 있는 자리를 빌리는 비용입니다. 상사 대표는 이 자릿세를 모아서 건물주에게 월세를 내고 나머지가 수입이 됩니다. 차가 잘 팔리던 시절에는 이 시스템이 꽤 효율적이었습니다. 좋은 위치에 자리를 얻으려는 딜러들이 줄을 섰고 자릿세도 점점 올랐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자릿세를 내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그래도 차만 잘 팔면 그 정도는 금방 뽑을 수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차가 안 팔리기 시작하면서 터졌습니다.
딜러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달에 자릿세로 1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 차를 사기 위해 빌린 돈의 이자, 보험료, 각종 부대 비용이 붙습니다. 차 한 대를 팔아서 남기는 마진이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라고 하면 최소 한 달에 두세 대는 팔아야 겨우 본전입니다. 그런데 손님이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대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딜러들이 왜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다른 곳으로 옮겨봤자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비우면 그동안 쌓아온 단골 네트워크가 끊어집니다. 혹시라도 손님이 찾아왔을 때 자리에 없으면 그 기회마저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일단 버티는 겁니다. 상사 대표 입장도 딱합니다. 딜러들이 떠나면 자릿세 수입이 끊기고 그러면 건물주에게 낼 월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릿세를 깎아주거나 몇 달치를 밀려줘가면서라도 딜러들을 붙잡아 둡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겨우 버티는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매매 상사의 성격 자체가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차를 사고 파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딜러들이 앉아있을 자리를 제공하는 곳이 됐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이 아니라 책상 임대업이 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딜러들이 버티는 이유는 알았는데 애초에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신뢰입니다. 아니,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소비자들이 중고차 시장 자체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학에 레몬 마켓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레몬은 과일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겉보기엔 멀쩡한데 속은 고장난 차를 레몬이라고 불렀습니다. 겉은 노란색으로 예쁜데 먹어보면 시큼한 과일처럼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엉망인 물건을 뜻합니다. 레몬 마켓은 이런 불량품이 판치는 시장을 말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파는 사람은 물건 상태를 알고 사는 사람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물건을 가진 판매자는 제값을 못 받으니 시장을 떠납니다. 나쁜 물건을 가진 판매자만 남습니다. 결국 시장 전체가 썩어 들어갑니다. 한국 중고차 시장이 딱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이 시장에는 소비자를 속이는 관행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허위 매물입니다. 인터넷에 아주 좋은 조건의 차를 올려놓고 손님을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 그 차는 이미 팔렸다고 합니다. 애초에 없던 차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일단 손님을 오게 만든 뒤 다른 비싼 차를 사도록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더 심각한 건 사고 이력 숨기기입니다. 차가 큰 사고를 당했는지, 물에 잠긴 적이 있는지, 이런 정보는 차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일부 딜러들은 이런 이력을 교묘하게 숨겼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통계를 보면 중고차 관련 피해 중 약 80%가 차량 상태를 속이거나 숨긴 사례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 이런 말이 퍼졌습니다. 딜러 말은 콩으로 메주를 쏜데도 안 믿는다. 물론 과장된 표현이고 정직하게 일하는 딜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나쁜 사례가 전체의 이미지를 망쳤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연맹 조사에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도는 14.8%에 불과했습니다. 10명 중 8명 이상이 이 시장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매매단지를 찾았습니다. 중고차를 사려면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차의 시세를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고 이력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딜러가 거짓말을 해도 금방 들통납니다. 정보가 투명해지자 소비자들은 굳이 매매단지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불신의 청구서가 날아온 겁니다. 신뢰 문제만으로는 이 급격한 몰락을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불신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결정적인 방아쇠를 당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가 왜 중고차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요? 중고차를 사는 사람들의 구매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자 중 상당수는 서민층입니다.
새 차를 살 여유가 없어서 중고차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일시불로 차를 사지 않습니다. 할부를 이용합니다. 돈을 빌려서 차를 사고 매달 조금씩 갚아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중고차 할부 금리는 일반 대출보다 높습니다. 중고차는 담보로서 가치가 불안정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계속 떨어지거든요. 게다가 중고차 금융은 일반 은행보다 캐피탈사에서 많이 취급합니다. 캐피탈사는 은행보다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서 금리도 높게 책정합니다. 2021년만 해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0.5%였습니다.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였습니다. 이때 중고차 할부 금리는 연 4에서 6%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금리가 빠르게 올랐습니다. 2023년에는 기준금리가 3.5%까지 치솟았습니다. 2025년 현재는 2.5%까지 내려왔지만 중고차 할부 금리는 여전히 8%에서 12% 사이를 오갑니다. 신용이 낮으면 15%를 넘기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부담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2천만 원짜리 중고차를 5년 할부로 산다고 칩시다. 금리가 연 5%일 때와 연 12%일 때를 비교하면 총 이자 부담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매달 몇십만 원씩 더 내야 합니다. 이미 생활비 부담이 큰 서민층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이자 내느니 차 안 산다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당장 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구매를 미룹니다. 기존 차를 조금 더 타기로 합니다. 아니면 아예 차 없이 지내는 쪽을 택합니다. 수요가 줄면 재고가 쌓입니다. 딜러들은 팔리지 않는 차를 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딜러들도 차를 현금으로 사지 않습니다. 그들도 대출을 받아서 차를 삽니다.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서 사들이고 차가 팔리면 대출을 갚는 구조입니다. 차가 빨리 팔리면 이자 부담이 적지만 안 팔리고 계속 묶여 있으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고금리 시대에는 이 이자도 치명적입니다. 금리 인상이 소비자의 지갑도 닫고 딜러의 숨통도 조인 겁니다. 금리와 신뢰 문제가 시장을 흔들었다면 시장 판도의 변화는 매매단지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매매단지 딜러들은 지금 위아래로 치이는 샌드위치 신세가 됐습니다. 위에서는 대기업이, 아래에서는 개인 직거래 플랫폼이 이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쪽을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직접 운영하는 인증 중고차 사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강점은 신뢰입니다. 차를 만든 회사가 직접 검사하고 품질을 보증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따라옵니다. 가격은 매매 단지보다 조금 비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기꺼이 그 프리미엄을 지불합니다. 속을 걱정보다 마음 편히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니까요. 대기업들이 가져가는 물량은 주로 상태가 좋은 차입니다. 업계에서 A급 매물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연식이 얼마 안 됐고 주행거리가 적고 사고 이력이 없는 차들입니다. 이런 차들은 원래 매매 단지에서도 가장 인기 있고 마진도 좋은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좋은 물건들이 대기업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번에는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같은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직거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의 경우 2022년에 84건이던 중고차 거래가 2023년에는 4만 6천 건으로 약 600배가 뛰었습니다. 직거래의 매력은 가격입니다. 중간 유통 단계가 없으니 딜러에게 줄 마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직거래로 움직이는 물량은 주로 저가 차량입니다. 연식이 오래됐거나 주행거리가 많거나 약간의 하자가 있는 차들입니다. 이런 차들은 원래도 마진이 적었습니다. 딜러를 거치면 수수료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 가격을 주고 살 바에는 직접 찾아서 사겠다는 소비자들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매매 단지에 남는 건 뭘까요? A급은 대기업이 가져가고 저가 차량은 직거래로 빠지면 중간 등급만 남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 등급이 가장 애매합니다. 대기업 인증을 받기엔 상태가 부족하고 직거래로 사기엔 가격대가 있어서 불안합니다. 소비자들이 선뜻 손을 내밀지 않는 구간입니다. 위에서 누르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니
가운데 있는 전통적 딜러들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단순히 줄어든 게 아닙니다. 시장 판도 자체가 세 조각으로 쪼개졌고 그 과정에서 중간 계층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신뢰 붕괴, 고금리, 시장 판도 변화, 세 가지가 겹치면서 매매 단지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사라진 100만 대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연간 360만 대가 거래되던 시장이 253만 대로 줄었습니다. 그 차이가 100만 대 넘습니다. 그런데 차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도로에는 여전히 차가 넘칩니다. 폐차장이 갑자기 북적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전 같으면 중고차 시장에 나왔을 차들이 다른 경로로 흘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매 단지는 텅 비었는데 일부 차는 오히려 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현대 팰리세이드 중고차가 신차보다 1,000만 원 넘게 비싸게 팔립니다. 새 차 가격이 6천만 원인데 중고차가 7천만 원이 넘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시장이 망해간다면서 왜 중고차가 새 차보다 비싼 걸까요? 일부는 앞서 말한 대로 대기업 인증 중고차나 온라인 플랫폼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100만 일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더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의 이름은 수출입니다. 한국산 중고차가 해외에서 인기라는 뉴스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에서 몇 년 타고 폐차할 차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보물 취급을 받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관리 습관이 좋고 정비 이력이 투명하고 차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대와 기아 자동차의 품질이 올라가면서 한국 차에 대한 해외 수요도 커졌습니다. 원래도 중고차 수출은 있었습니다. 주로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수출량만 43,7천 대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액도 39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수출 목적지가 달라졌습니다. 그 중심에 작은 나라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키르기스스탄입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700만 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한 달 동안 이 나라로 수출된 한국 중고차가 9,342대입니다. 인구 700만 나라에서 한 달에 10,000대 가까운 차를 어디에 쓸까요? 쓰는 게 아닙니다. 통과하는 겁니다.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와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와 주변 나라들이 만든 경제 모임의 회원국입니다. 이 모임 소속 국가들 사이에는 관세 장벽이 낮습니다. 물건이 비교적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2022년에 일어난 일을 떠올려야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러시아와 거래하지 못하게 막는 조치입니다. 한국도 이 제재에 동참했고 러시아로의 자동차 직접 수출이 금지됐습니다. 현대 자동차도 러시아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자동차 수요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자국 생산은 한계가 있고 서방 브랜드는 철수했으니 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현대와 기아는 러시아에서 인기가 매우 높았습니다. 전쟁 전인 2021년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 기아 그룹의 점유율은 24%로 1위였습니다. 그래서 우회로가 생겼습니다. 키르기스스탄으로 들어간 한국 중고차가 러시아로 재수출되는 겁니다. 이 흐름이 만들어낸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국내 매매 단지는 울상인데 수출 업체들은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항구 도시에 가보면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중고차 수출 단지는 차로 가득합니다. 대형 선박에 차를 싣느라 분주합니다. 가격은 더 놀랍습니다. 러시아에서 현대 팰리세이드 중고차가 얼마에 팔리는지 아십니까? 주행거리가 짧은 신형 팰리세이드가 우리 돈으로 약 1억 원이 넘게 거래됩니다. 같은 차가 한국에서는 6천만 원대에 팔리는데 러시아에서는 거의 2배 가까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업자들이 국내에서 웃돈을 주고라도 차를 사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매매 단지에는 수출에 적합하지 않은 차들만 남습니다. 좋은 물건은 해외로 빠지고 남은 물건으로는 장사가 안 됩니다.
중고차 시장이 망한 게 아닙니다. 시장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고차 매매단지의 몰락은 단순한 불황이 아닙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소비자 신뢰 붕괴, 고금리로 인한 수요 위축, 대기업과 플랫폼에 의한 시장 재편, 그리고 수출로 인한 물량 이동. 이 모든 것이 겹치면서 전통적인 딜러들이 설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핵심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속이는 중간 상인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정보가 불투명했습니다. 소비자는 딜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딜러들이 정보를 쥐고 그걸 이용해 이익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보는 투명해졌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차의 시세, 사고 이력, 실제 거래 가격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고차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방향이 보입니다. 하나는 대기업의 쇼룸이 되는 겁니다. 현대, 기아 같은 제조사들이 인증 중고차 사업을 계속 키울 겁니다. 소비자들은 브랜드를 믿고 이곳에서 차를 살 겁니다. 가격은 조금 비싸도 신뢰를 사는 거니까요. 또 하나는 수출 전진기지가 되는 겁니다.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는 차들은 해외로 나갈 겁니다. 전통적인 매매단지 딜러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신뢰를 쌓거나 수출 시장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퇴장하거나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버티기는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품 팔아서 좋은 물건 건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데이터를 믿거나 브랜드를 믿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검증된 채널을 통해 거래하세요. 대기업 인증 중고차처럼 품질이 보장되는 곳을 이용하세요. 그게 변화한 시장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건 중고차 시장뿐일까요? 부동산 중개, 보험 설계, 여행사, 중간에서 정보를 쥐고 수수료를 받던 업종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보가 투명해진 세상에서 정보 격차를 이용해 돈을 벌던 사업들은 모두 같은 운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고차 시장과 똑같은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는 또 다른 업종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이 집을 사거나 팔 때 반드시 만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업종인지 눈치채셨습니까? 이 채널은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산업의 민낯을 파고듭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 시장들, 그 구조를 낱낱이 분석해 드립니다. 남들보다 먼저 흐름을 읽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하나가 이런 영상을 더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